여러분, 혹시 이런 사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수십 층짜리 아파트가 수백 동씩 늘어서 있는데 밤이 되어도 불빛이 하나도 없습니다. 창문은 모두 어둡고 주차장은 텅 비어 있고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도 없습니다. 새 아파트인데 귀신 도시처럼 아무도 없는 겁니다. 중국 곳곳에 이런 도시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어린 자박 9천만 채가 이 순간에도 텅 비어 있습니다. 3억 명이 살 수 있는 집이 아무도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난 40년간 얼마나 빠르게 성장했는지 제가 현장에서 직접 봤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중국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고 했습니다. 상하이, 베이징, 선전의 집값은 해마다 두 자릿수씩 올랐습니다. 대한민국 건설사들도 한국 투자자들도 앞다투어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계 1위, 2위, 3위 부동산 기업이 전부 파산했습니다. 440조 원이 넘는 빚띠 속에서 중국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한 건 뭔지 아십니까? 중국 정부는 아직도 문제없다고 합니다. 언론에서는 잠깐 떠들다가 조용해집니다. 그런데 현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왜 여러분께 중요하냐고요? 이건 절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1997년 IMF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우리는 남의 나라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파도는 우리 앞마당까지 들이쳤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외 투자와 부동산, 금융 분야에서 40년 가까이 일하다가 지난해 정년퇴직을 했고 지금은 작은 경제연구소를 운영하면서 해외 자산 투자 상담과 부동산 리스크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 정 소장입니다. 1997년 IMF 당시 저는 금융 현장에서 부실 채권 정리 업무를 직접 담당했습니다. 그때 뼈저리게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빚은 반드시 누군가가 갚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상담실에서 만나는 분들을 보면 그때와 정말 똑같습니다. 중국은 국가가 나서서 다 해결해 줄 거야. 워낙 큰 나라니까 괜찮겠지.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1997년에도 똑같은 말을 들었거든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혹시 중국 관련 펀드나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조언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중국 부동산 붕괴에 숨겨진 4가지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헝다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헝다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큰 부동산 기업이었습니다. 중국 전역에 아파트를 짓고 테마파크를 만들고 전기차 회사까지 운영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헝다가 보유한 자산은 약 360조 원이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국가 예산과 맞먹는 규모였습니다. 직원만 20만 명이 넘었고 중국 전역 200여 개 도시에서 동시에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기업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무너졌을까요? 핵심은 선분양 제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집을 다 짓기도 전에 분양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계약금을 내면 그 돈으로 건설사가 다음 아파트를 짓습니다. 그 아파트의 분양금으로 또 다른 아파트를 짓습니다. 돌려막기입니다. 집이 계속 팔리는 동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집이 안 팔리는 순간 전체가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제가 일하던 곳에서도 비슷한 구조를 많이 봤습니다. 1997년 IMF 직전 국내 건설사들도 똑같이 돌려막기를 했습니다. 분양금 받아서 이자 내고 이자 내려고 또 분양하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제가 부실 채권 정리를 하면서 무너진 건설사 서류를 들여다봤을 때 구조가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충격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왜 지금까지 굴러갔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헝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1년 헝다는 결국 이자를 못 갚았습니다. 총 부채는 3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국의 미완성 아파트만 100만 채가 넘었습니다. 분양금 낸 서민들이 입주를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중국 전역에서 항의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이미 분양금을 낸 서민들이 대출이자는 내면서 입주는 못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지난해 상담실에 이사장님이라는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62살, 오랫동안 식당을 운영하신 분이었습니다. 이사장님은 2020년에 헝다 회사채에 노후자금 5천만 원을 투자하셨습니다. 당시 금리는 연 8%였습니다. 은행금리의 4배였으니까요. 이 정도 대기업이면 망하겠어 하고 생각하셨다고 했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넣는다고 해서 따라가셨다고도 하셨습니다. 지금 그 5천만 원은 사실상 없는 돈이 됐습니다. 이사장님은 제 앞에서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분의 표정이 아직도 눈앞에 선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혹시 중국 기업 채권이나 중국 관련 고금리 상품에 투자하고 계십니까? 금리가 너무 높은 상품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 고금리는 없습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에서 헝다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2015년에서 2020년 사이 헝다 혼자 중국 전체 부동산 거래량의 약 4%를 담당했습니다. 4%가 작아 보이십니까? 전국 200여 개 도시에서 동시에 움직이는 4%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게다가 헝다가 거래처로 거느린 협력업체가 무려 8,000개가 넘었습니다. 헝다 하나가 무너지면 그 협력업체들도 함께 흔들립니다. 연쇄 부도입니다. 이게 바로 1위 기업의 파산이 단순히 그 기업 하나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헝다가 무너지자 많은 분들이 이건 헝다만의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헝다가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해서 생긴 특별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년 뒤 2위 기업 비구이 위안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3위 완다그룹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1위, 2위, 3위가 모두 쓰러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이건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업계 전체가 같은 구조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그림자 금융을 알아야 합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간단합니다. 은행에서 공식적으로 못 빌리는 돈을 신탁상품이나 이재상품이라는 이름으로 개인들한테서 끌어오는 겁니다. 은행 창구에서 원금보장 고금리 상품이라고 팔았는데 실제로는 부동산 개발 자금으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자기 돈이 어디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이 구조가 중국 전역 부동산 기업들에서 동시에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비구이 위안이 이 구조를 얼마나 크게 썼는지 아십니까? 2023년 기준 비구이 위안의 부채는 150조 원이 넘었습니다. 중국 3위 안에 드는 기업들의 부채를 다 합치면 440조 원을 훌쩍 넘습니다. 대한민국 1년 국가 예산의 2배가 넘는 돈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 숫자들이 전부 공식 집계된 수치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숨겨진 빚은 또 따로 있습니다. 일본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1992년 일본 부동산 버블이 꺼졌을 때 일본 기업들도 똑같이 돌려막기를 하다가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그 후 일본은 어떻게 됐습니까? 30년을 잃어버렸습니다. 주가는 30년이 지나서야 겨우 원래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당시 저는 해외 시장 분석 업무를 하면서 일본 사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그때 느낀 점이 있습니다. 버블은 무너지기 직전까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싶지 않은 겁니다. 사람들이 부정하는 사이에 위기는 쌓여갑니다. 58세 박 부장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전직 무역업 종사자이신데 2015년에 중국 법인을 통해 비구이 위안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구매하셨습니다. 당시 분양가는 2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박 부장님은 2025년 준공 예정이라는 말을 믿으셨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입주는 불가능해졌습니다. 분양금 한 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진행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박 부장님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한국 아파트 샀으면 2배는 올랐을 텐데요. 저는 그 말이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중국 부동산에 간접으로라도 연결된 자산이 있다면 즉시 현황을 파악하십시오. 연결이 끊기는 건 순식간입니다. 상담실에서 만나는 분들 중에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있는데 설마 방치하겠냐고요. 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금리를 내리고 구제자금을 투입하는 등 여러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비구이 위안도 막지 못했고 완다도 막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모든 걸 구하기에는 구멍이 너무 많이 뚫려 있습니다. 9천만 채. 이 숫자가 실감이 나십니까? 대한민국 전체 주택수가 약 2천만 채입니다. 중국의 빈집은 대한민국 주택 전체의 4배 이상입니다. 3억 명이 살 수 있는 집이 지금 이 순간 텅 비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지었을까요? 이게 진짜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중국에서 집을 짓는 건 건설사만이 아닙니다. 지방정부가 직접 개입합니다. 중국 지방정부는 세금 수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대신 땅을 팔아서 돈을 법니다. 건설사의 토지를 팔면 지방정부는 그 돈으로 도로 놓고 지하철 만들고 공무원 월급을 줍니다. 그러니까 집이 팔리든 안 팔리든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땅을 팔아야 합니다. 계속 개발해야 살아남는 구조입니다.
지방정부와 건설사가 서로 손잡고 집을 계속 찍어낸 겁니다. 스페인이 이런 꼴을 당했습니다. 2008년 스페인 부동산 위기 때 스페인 전역에 귀신 도시가 수백 곳 생겼습니다. 아파트는 지어놨는데 살 사람이 없었습니다. 스페인 청년 실업률이 50%를 넘어가던 시기였습니다. 집은 넘치는데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역설. 그 아파트들 중 상당수는 지금도 비어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규모만 비교하자면 스페인은 작은 연습이었고 중국은 본 게임입니다. 최 여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65살 소액 투자를 시작하신 분입니다. 최 여사님, 지인 중에 청두에 사는 교포가 있는데 그분이 청두 외곽 아파트 3채를 투자 목적으로 구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년째 세입자를 한 명도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리비는 계속 나가고 집값은 오히려 내려가고 팔려고 내놔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 교포분은 지금 한국으로 돌아올 수도 청두에 계속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최 여사님이 제게 물으셨습니다. 소장님, 우리나라도 혹시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 질문에 쉽게 답을 못했습니다. 지방 도시들을 보면 이미 비슷한 조짐이 있거든요. 이 9천만 채 빈집 문제가 단순히 집이 비어있는 문제가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빈집이 많아지면 주변 집값이 내려갑니다. 집값이 내려가면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담보 부족 상태가 됩니다. 은행이 추가 담보로 요구하거나 대출을 회수합니다. 그러면 더 많은 집이 시장에 나오고 집값은 더 내려갑니다. 악순환입니다. 일본이 30년을 잃어버린 것도 바로 이 악순환 때문이었습니다. 시작은 부동산이었지만 결국 전체 경제를 집어삼켰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일하던 시절 동료 중 한 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건물은 오래되면 무너지지만 시스템 자체가 잘못 설계됐을 때는 새 건물도 무너진다고요. 중국 부동산 시스템이 바로 그 경우입니다. 겉으로는 새 아파트들이 반짝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구조 자체가 잘못 설계된 건물입니다. 여러분, 빈집은 경제의 암덩어리입니다. 빈집이 늘어난다는 건 그 지역 경제가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유한 부동산 주변 빈집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제 가장 무서운 이야기를 드릴 시간입니다. 440조 원이 넘는 빚. 이걸 누가 갚아야 할까요? 건설사가 갚아야 할까요? 건설사는 이미 파산했습니다. 그럼 중국 정부가 갚아야 할까요? 그런데 중국 정부도 빚쟁이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밤잠을 설치게 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입니다. 공식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유령 부채라고 부릅니다. 지방정부가 직접 빌린 건 아니고 지방정부가 만든 유령 회사들이 빌린 겁니다. 이른바 지방정부 융자 플랫폼이라고 하는 구조입니다. 이 유령회사 부채를 다 합치면 약 2천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중국 GDP의 약 50%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지방정부가 망하면 그 지역 공무원 월급도 못 주고 병원도 못 운영하고 도로 관리도 못 합니다. 이미 일부 지방도시들에서 공무원 월급이 늦어지는 일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가 생각납니다. 그때도 처음에는 일부 저신용자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미국 최대 투자은행들이 줄줄이 무너졌습니다.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흔들렸습니다. 우리나라도 환율이 1,500원을 넘어갔습니다. 저는 그때 현장에서 직접 그 공포를 경험했습니다. 2008년 말 저와 함께 일하던 후배가 소장님, 이번엔 정말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끝나지 않는다. 하지만 준비 안 한 사람들은 끝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지금도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빚은 반드시 누군가가 갚습니다. 건설사가 못 갚으면 투자자가 갚고, 투자자가 못 갚으면 은행이 갚고, 은행이 못 갚으면 정부가 갚고, 정부가 못 갚으면 국민이 갚습니다. 세금이 오르거나 물가가 오르거나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방법은 달라도 결국은 우리 모두가 나눠 갚는 겁니다. 이건 제가 40년 현장에서 배운 철칙입니다.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입니다. 중국 경제가 크게 흔들리면 우리나라 수출이 줄고 환율이 오르고 주식시장이 흔들립니다. 1997년 IMF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습니다. 이번이라고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당시 현장 분위기가 생생합니다. 다들 이번엔 다를 거야. 중국은 특별해. 라고 했습니다. 지금 중국 부동산 시장에서도 그 말이 들립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로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국 부동산발 위기가 우리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올지 지금부터 생각하셔야 합니다. 중국 가계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70%입니다. 우리나라도 높은 편이지만
약 50에서 60% 수준입니다. 중국 평균 가정의 재산 7알이 집에 묶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집 가격이 떨어지면 중국 서민들의 자산이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소비가 줄고 내수가 줄고 경제 전체가 위축됩니다. 이것이 부동산 위기가 단순한 건설업 위기로 끝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겁을 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드린 게 아닙니다.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40년 현장에서 배운 것, 1997년과 2008년을 모두 통과하면서 깨달은 것들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당장 본인의 포트폴리오에서 중국 관련 자산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중국 펀드, 중국 기업 채권, 홍콩 주식, 중국 법인을 통한 부동산 투자, 직접이든 간접이든 연결되어 있다면 지금 당장 현황을 파악하십시오. 단, 무조건 파라는 게 아닙니다. 현황을 알아야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1997년에 가장 빨리 무너진 분들이 어떤 분들이었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뭘 가지고 있는지도 몰랐던 분들이었습니다. 아내 몰래 투자한 돈, 친구 따라서 넣은 돈, 어디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는 돈. 그런 돈이 제일 먼저 사라졌습니다. 지금 당장 통장과 투자 계좌를 전부 펼쳐서 목록을 만드십시오. 그게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국 부동산도 냉정하게 다시 보시라는 겁니다. 중국 위기가 직접 연결되지 않더라도 경기 침체가 오면 지방 부동산과 상가부터 흔들립니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하고 계십니까? 수익이 나지 않는 상가가 있습니까? 임대가 안 되어 공실인 채로 대출이자만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처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위기 때 가장 먼저 팔기 어려운 자산이 어떤 자산인지 알아두셔야 합니다.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일수록 위기 때 독이 됩니다. 2008년에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 가장 크게 다친 분들이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자산을 너무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었습니다.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어야 자산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금 비중을 늘리라는 겁니다. 재미없는 말이라는 걸 압니다. 현금은 수익이 없지 않느냐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위기 때 현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1997년 IMF 이후 정말 좋은 자산들이 헐값에 쏟아졌습니다. 강남 아파트도 반값에 나왔습니다. 그걸 조용히 줍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위기는 반드시 기회를 만듭니다. 그 기회를 잡으려면 미리 현금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월급의 몇 %라도 현금성 자산으로 쌓아두십시오. 적금이든 파킹 통장이든 일단 현금부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기 때 가장 중요한 건 정보입니다. 지금처럼 불확실한 시기일수록 검증된 정보를 바탕으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공포에 이끌려 섣불리 팔아치우거나 반대로 아무것도 안 하는 두 가지 극단을 모두 조심하십시오. 1997년 당시 저와 같이 일했던 동료 중에 위기 초반에 모든 자산을 헐값에 팔아버린 사람도 있었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두 경우 다 후회를 했습니다. 가장 잘 버틴 사람들은 차분하게 현황을 파악하고 불필요한 자산부터 순서대로 정리한 분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국 부동산이 어떻게 될지, 이게 언제 우리나라의 직격탄으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징후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 1위, 2위, 3위 기업이 전부 파산했고 9천만 채가 텅 비어있고 440조 원이 넘는 빚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1997년 IMF 당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준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자산이 뭔지 알았고 빚을 줄였고 현금을 모아뒀고 위기가 왔을 때 움츠리는 대신 조용히 기회를 잡았습니다. 반대로 무너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설마라고 생각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설마 무너지겠어? 내 회사가 설마 잘리겠어? 내 부동산이 설마 안 팔리겠어? 그 설마가 현실이 됐을 때 준비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 두 번의 위기를 모두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조짐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어떤 분들은 준비하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설마 하며 지나치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위기는 결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항상 징조가 있었습니다. 1997년에도 2008년에도. 다만 우리가 보지 않으려 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건 여러분이 그 징조를 보려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미 절반은 준비가 된 겁니다. 나머지 절반은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설마 하며 살 것인가? 내일 아침부터 작은 행동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본인의 투자 계좌를 열어보십시오. 중국 관련 자산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현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작은 확인 하나가 다음 위기에서 여러분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정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